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제 목소리가 오늘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우리 팬가입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갑자기 남북 무력 충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안에서 한 2시간 방송을 했더니 이제 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금요일날 5시간, 토요일날 5시간 반, 월요일날, 화요일날 전부 다 5시간씩 방송을 했더니 목이 이제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화요일 저녁 때가 됐는데 목에서 이렇게 피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에서 피맛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창이 되려고 원래 명창들이 뭐라 그러나 이 피를 한 바가지를 쏟아야 명창이 된다며. 내가 아무래도 명창이 되려는가 싶더라고요. 예. 득음하려는 순간인 듯. 그래서 화요일날 막 목에서 피맛이 올라와갖고 내가 이제 수요일날 방송 쉬기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별풍선, 여러분의 스티커, 여러분의 초콜릿 모두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추천 억수로 받는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자, 추천 1위 방송에 등극시켜주신,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싸 일관왕이다. 네,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알림이는 잘들 갔나요? 예, 알림이는 잘들 갔습니까? 어서오세요. 중계방을 단일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어서오세요. 스카프를 하면 내가 더워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이 빠져서 방송을 못하겠어. 예, 목에다 스카프를 하면 좋다는데, 내가 이제 목에다가 스카프를 하면 땀이 너무 나가지고, 진이 빠져요. 방송하다 보면. 예.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전쟁 공포가, 예, 오늘 전쟁 공포가 완전히, 예,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시청자 숫자 보니까 정상적인 숫자로 들어오고 있어. 다행입니다. 나는 막 아침에 너무 정신없었어요. 예. 이제 뉴스 쫙들, 어제부터 하려고 했다 못한 거, 그것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봉산이 너무 예뻐가지고 도봉산 방송 잠깐 보여주고, 근데 이제 도봉산 잠깐 본 걸로 만족을 못해가지고 이제 도봉산 밑에 가서 밥을 먹자. 근데 이제 혼자 가면 좀 그렇잖아. 그래갖고 동생을 꼬셔가지고 이제 도봉산 밑에 가갖고 밥을 먹고, 다 먹어갈 쯤 딸내미가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온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밥을 내가 원래 끝까지 다 먹잖아. 근데 반찬 남겼어. 반찬 남기고 이제 부랴부랴 딸내미를 데리러 이제 딸내미한테 오다가 이제 죽을 사가지고, 우리 딸은 꼭 본죽 게살죽을 먹어. 그래서 본죽에 들러가지고 이제 게살죽을 주문한 다음에, 근데 이미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날 외웠어. 맨날 본죽 게살죽을 주로 드시네요. 그래. 딸내미 이제 심부름을 이제 하고 시중을 들고 집에 오는 길에 딸내미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한 거야. 죽을 사갖고 오고 있는데. 그래서 딸 왜 그래? 했더니 막 이래. 했더니 집에 올 때 초코 깎아 좀 사와. 불과 이틀 전까지 자기는 다 컸다고, 자기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 대우를 하라고 막 그랬는데, 집에 올 때 초코 깎아 좀 사와. 너 얼마나 웃겨. 너 다 컸다며. 다 컸으니까 초코 깎아 좀 사오라고. 초코 깎아를 이제 사갖고 왔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이제 우리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이제 너무나 우리가 이제 얘를 애기처럼 키운 게 문제야. 깜짝이야.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얘가 요즘에 이제 몸도 이제 너무 피곤한 거야, 고등학교 생활이. 이놈의 학교가 아주 악명이 높더라고요. 일반고인데 근처에 있는 자사고들보다 더 힘들게 해, 학교가. 그래서 웬만큼 애들이 이렇게 아는 애들은 그 학교를 안 간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학교가 너무 힘들다고 웬만한 애들은 안 갔대. 근데 우리 신랑이 여고라는 이유로 무조건 드림인 거 아니야. 1차도 여고, 2차도 여고, 무조건 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고를 보내야 된다는 열망으로 여고를 보내놓고 보니까 이 학교가 애들을 너무 괴롭히는 학교인 거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다른 학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막 무슨 과제하고 막 이러느라고 보통 새벽 2, 3시까지 일을 해. 무슨 뭐 기사도 써야 되고 뭐 대본도 써야 되고 동아리 활동을 한 2개라는데 그것도 되게 막 뭐 법정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니까 얘가 늘 피곤해 있어. 근데 이제 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야 학교를 가니까 2, 3시까지 안 자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6시에 깨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제 또 아빠는 6시부터 애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 준비를 하는 거야. 정성껏. 딸한테 뭘 해줄까 막 오만 고민을 다 하면서 아침을 차려놓고 6시에 이제 깨우는데 이 딸이 이제 조금만 비가 상하면 아빠한테 막 깨웠다고 막 신경질 내는 거야. 오늘도 내가 이제 저기 라디오 뉴스를 듣고 있는데 신랑이 올라온 눈으로 가서 딸을 좀 봐주라는 거야. 왜 그러냐고. 딸이 좀 많이 아프대. 근데 이제 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라는 걸 이제 이 아빠가 또 남자잖아. 걔가 이제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야 아프다고 학교를 안 가냐 이런 거야. 딸이 열받아가지고 학교를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자기한테 학교 가라고 그랬다고. 자기 아픈데. 그래갖고 아빠한테 아주 그냥 냉랭하게 아빠가 한 밥을 먹지도 않은 거야. 그 새벽부터 준비한 밥을 먹지도 않고 씻으러 들어간 거야. 우리 신랑이 눈이 동그랗고 놀래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혼자서 아침 먹는데 어찌나 안타까운지 너무너무나 이제 딸내미가 아빠를 구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이놈의 기집애 한번 혼쭐 내줘야지 이제. 그리고 작정을 하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신랑. 그래서 딸한테 구박만 당하고 그래도 마누라가 최고지. 그랬더니만 울먹울먹하면서 이제 아까 딸내미를 데리고 학교를 갔어. 결국은 내가 학교에서 못하고 조퇴라고 온 거야. 근데 이제 마침 오늘이 무슨 이제 축제 준비 전이라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각자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거의 학교가 쉬는 날이래. 애들이 수업이 별로 없대. 그래 이제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이제 내가 우리 딸한테 근데 얘가 지가 생각해도 이제 아빠한테 아침에 너무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나쁜 짓은 뭐냐 하면 아빠가 정성껏 차린 아침을 본 척도 안 하고 씻으러 들어간 거. 그게 이제 아주 나쁜 짓인 거지. 그게 이제 왔고 아침에 자기가 심통을 내서 미안하대. 초코 깎아를 안 껴주니까. 너 이놈의 집에 아빠한테 좀 제발 이렇게 못되게 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막 야단을 쳤을 때 우리 딸인 거야. 엄마, 나 지금 사춘기야. 그거 몰라?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내 호르몬이 그러는 거야. 따지고 싶으면 내 호르몬한테 따지든가. 그러는 거야. 뭐? 이놈의 기집애 할 말이 없잖아. 누가 그래? 학교에서 다 배우거든? 질풍노도의 시기의 원인은 호르몬 변화 때문이래. 이렇게 이제 참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렇지 어디 아빠한테 그렇게 못되게 신경질을 부리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누구한테 배웠겠어. 우리 집에 딱 3사람 살아. 아빠한테 못되게 구는 거 내가 누구한테 배웠겠어.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이 딸 앞에서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심한 구박을 한지 내가 몰랐다. 이 딸년이 당신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진짜 아프다. 예. 네, 우리 딸 때문에, 예.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 이제 우리 딸이 사춘기잖아. 딸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질풍노도라서 언제 신경질을 낼지 모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갑자기 신경질을 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어떤 날은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기집애가 막 화가 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디 가출을 해가지고 생사 확인도 안 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아니면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막 무슨 본드 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막, 밴드 말고 왜 본드 마시고 우리 때는 그런 애들이 많았어. 이렇게 향정신 뭐성 의약품인지 뭔지 향정신성 의약품 뭐 이런 거 막 마시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막 남자친구 사귀러 다닌다고 사귀겠다고 막, 저기 험한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어쩔까.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거에 비하면 아침밥 안 먹고 목욕하러 들어간 거 정도는, 아휴, 애교다 싶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딸내미가 그 TV를 보고 있으면, 아빠는 막 가는 그런 거야. 이제 딸이 TV 드라마를 보고 있어. 딸은 지 나름대로, 뭐 8시간을 공부했으니까 1시간 좀 쉬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가 보고 싶었던 드라마 한 편을 찾아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아빠가 볼 때는 앞에 8시간 공부는 나하고 있을 때 한 거고 아빠가 봤을 때 드라마 하는 장면을 드라마 보는 장면을 본 거야. 그러면 이제 아빠가 뭐라 하냐면 딸한테 직접 야단을 치면 그 딸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당신 말이야. 애 시험이 내일 보냈는데 맨날 드라마를 찾아보니까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나한테. 그럼 나는 어이씨 내가 본 것도 아닌데 확 열이 받는 거지. 딸 눈치 보면서 막 시중 잔뜩 들어놨는데 그러다 이제 내가 신랑한테 그랬지. 여보, 딸이 텔레비전 보고 우리 눈앞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딸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이 시간에 얘가 우리 모르는 데 나가가지고 공부하는 척 하면서 도서관 갈게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지금 텔레비 보는 게 너무너무나 고마운 거야. 그랬더니 신랑이 그래도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는 사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전두환 시대였기 때문에 청소년 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면 사교육을 금지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교육 시장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갔을 때쯤은 뭐 있는 집 자식들은 가외를 몇 명 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 가외나 학원이 그때도 가외는 안 되고 학원만 됐던가? 뭐 하여튼 그때 그 전두환 때 좀 그 사교육이 되게 금지된 분위기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만 갈 수 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학원 이런 데도 안 갔거든요. 학원에 그 멀리 그 버스 타고 다니고 뭐 멀미하면서 뭐하러 그 고생을 하나 싶어갖고 나는 학원도 안 가. 그리고 나는 오로지 학교에서 수업만 들었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듣고 집에 와가지고 일찍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다 깔고 자는 거야. 왜? 이게 사실 내가 혼자서 공부를 2~3시간 가령 이제 수업 시간에 1시간을 내가 혼자서 이해를 하려면 2~3시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맨정신으로 그 1시간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게 시간을 2시간을 아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에 8시간 동안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으면 내가 절약한 시간이 16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에 오면 한 8시간은 잠을 자줘야 된다는 게 나의 계산이야. 아주 합리적 계산.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8시간씩 꼬박꼬박 잔 거야. 고3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엄마는 속이 타는 거야. 남들은 고3이라고 뭐 그 당시에도 유행했던 말이 뭐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4시간 자면 대학을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데 얘는 막 8시간씩 잠을 자니까 우리 엄마는 그게 막 너무 걱정이었던 거야. 근데 나는 학교 수업 시간은 진짜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게 내 목표였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는 수업 시작이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들이 왜 종친 다음에 들어오는 시간이 한 1~2분 걸리잖아. 교무실에서 이동하는 시간. 그 교무실에서 교실로 오는 그 1~2분 동안에 지난번 수업 시간에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 그러면 지난번에 노트 정리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서 책을 이렇게 딱 필 때,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했었지? 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듣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게 복습인 거지. 그렇게 복습을 하고 선생님이 딱 들어오기 전에 제목을 꼭 봐놨어.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할 때 책 펴라 그러잖아. 그럼 나는 그때 책을 피면서 제목을 꼭 본 거야. 내가 어디쯤 공부하고 있다? 그 제목을 보면 무슨 내용을 공부할 건지가 알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제목을 꼭 보고 소제목이나 중제목, 대제목을 되게 신경 써서 봤어. 그리고 나서 수업이 딱 끝나면 오늘 배운 내용을 이렇게 딱 그냥 탁 덮는 게 아니라
그날 본 내용을 수르륵 한번 훑어보고 덮었어요. 그게 내가 한 공부의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작 전 한 1, 2분, 그 다음에 수업 끝난 뒤에 한 1, 2분, 그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예습 복습을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철저히 듣고, 그걸로 이제 시험 보기 전날 이제 밤을 꼴딱 세우면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암기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리고 나는 도서관을 딱 한 번 가봤는데, 도서관을 딱 한 번 가봤는데 독서실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독서실을 딱 한 번 갔다 하루 갔다 와가지고 그거 동생한테 줬어. 갔더니만 막 저기 뭐라 그러나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독서실에. 나는 이제 독서실 그러면 모두가 다 앉아갖고 조용히 막 책장 넘기는 소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독서실에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남자 방인지 여자 방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여자 방이 지금 이 방에 들어서 공부해도 되는 거니까 만약에 맞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오더니 웅성웅성웅성 막 그래. 그들이 다 과자를 까먹는 거야. 과자를 막 까먹어. 그래서 뭐 쪽지를 주고받고 쑥덕쑥덕쑥덕 막 그러는 거야. 쟤네들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리고 아까 애들이 들어온 게 6시에 내가 갔는데 8시쯤 돼갖고 들어오더라고. 8시쯤 돼갖고 들어와서 과자를 먹고 쪽지를 막 주고받은 다음에 나는 10시에 집으로 이제 오는데 그때 아니야. 첫날 날 끝까지 있었어. 12시까지. 근데 이제 10시쯤 되니까 또 나가는 거야. 나가갖고 이제 친구들이랑 바람 쐬러 간다고. 아, 뭘 했다고 바람을 쐬냐고. 8시까지 친구랑 고민 들어주고 얘기하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시부터 과자 까먹고 쪽지 주고받고 수다를 실컷 떨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바람을 쐬러 나가는 거야. 바람을 쐬고 그래서 쫙 뭘 또 물고 들어오는 거야. 먹을 거를.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그간 12시가 다 돼서 11시 반 되니까 책장을 피더라고. 11시 반 되니까 책장을 막 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또 막 짜증을 내. 그들만 12, 저기 뭐지? 그 중간에 또 한번 잤는데? 8시에 들어와서 과자 까먹고 자. 8시에 들어와서 과자 까먹고 공부하기 전에 잠깐 자겠다고 좀 자. 그리고 나서 10시에 바람 쐬러 나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바람 쐬고 들어온 게 11시. 11시부터 한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30분 동안 또 책상 정리를 또 막 해요. 그 다음에 30분을 공부를 하고 공부할 게 많다고 막 짜증을 내. 그리고 이제 12시에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반에도 그런 애가 하나, 같은 독서실 쓴 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막 걔네 엄마가, 막 힘들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뭘 했다고 힘들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 절대 독서실을 안 갔어요. 딱 한 번 가고, 이 독서실을 그렇게 딱 한 번 가보고 다시는 안 갔어. 갈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런데다가 또 이 독서실에서 내가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딱 나왔는데 남학생방 여학생방이 따로 있잖아. 근데 남학생방 여학생방 앞에 무슨 이제 사서 그 독서실을 지키는 무슨 총무 오빠가 있어. 근데 그 총무 오빠 앞에서 여자애들이 뭐라고 막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해. 그럼 막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남자애들이 와갖고 우르르 지들끼리 막 목소리 크게 떠드는 거야.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인가? 아니, 저 총무 앞에서 지들끼리 왜 그렇게 떠들면 밖에 나가서 떠들든가. 그럼 막 여자애들은 뭐하러 총무 오빠한테 뭐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보. 아, 총무가 알면 뭘 한다고 걔한테 물어보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몇 명은 또 같이 그 소파 같은 게 있어. 나무 소파. 그럼 이제 한쪽 끝에 둘이 이제 앉아갖고 안 보는 척 하면서 아무 얘기 안 해. 둘이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생각했지. 아, 이게 독서실은 이게 공부한 학생이 올 곳이 아니구나. 내가 볼 때 이 독서실은 뭐 이제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막 들볶는 애들, 그런 애들이 도피처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 딸이 독서실 가는 거, 요새도 그래요? 나는 우리 딸이 독서실 가겠다면 나는 절대 안 보내.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만약에 야자를 못하겠으면 집에서 해라. 절대 독서실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그게 나의 주장이야. 근데 나는 솔직히 집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중고등학교 때. 아니 학교가 뭐야? 공부하는 곳이야. 집은 뭐야? 쉬는 곳이야. 그게 사회책에 나와 있잖아. 이 학교의 관계는 2차적 관계이고 집은 1차적 관계이고 그 1차적 사회 집단이 해야 될 일은 이 건강과 이 가족애를 나누고 뭐 이런 곳이잖아. 숙면을 취하고 2차적 사회 집단에 가서 학습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 집에까지 와서 왜 공부를 하느냐. 그게 내 어린 시절에 딱 박힌 생각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철저한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대신에 나는 학교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했지. 나는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고 그걸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학교 수업만 들어도 뭐 내가 나온 대학 정도는 내가 뭐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지 못했지만 내가 나온 대학 정도는 갈 수 있는 분위기였어.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 딸내미 시험 문제를 보면 기가 막힌다니까. 야, 이걸 맞추는 애가 있냐? 근데 그러니까 전교 몇 등 하는 애들이 몇 점 맞는지 모른대. 점수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하여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우리 딸도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야. 이걸 맞추는 애들이 있으니까 맞춘다는 거야.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를 우리 딸도 막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무한 경쟁이잖아요.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는 거야. 그래야 너무 어렵게 내야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그 전교 1등을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교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를 가리기 위해서 그 3,400명 애들을 다 괴롭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내가 계속 요구하는 게 대학만 포기하면 네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대학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요즘에. 또 이놈의 대학이라는 게 솔직히 최고 명문대를 나와도 돈 없고 백 없으면 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근데 네가 뭐하러 그렇게 대학을 가려고 애를 쓰느냐. 근데 우리 딸은 거야. 자기가 못 가면 포기하겠다고. 대학을 갈 수 없으면 그때 가서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나는 막 학원도 끊고 공부하지 말라고. 공부하는 거 힘들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억지로 공부하는 게 가장 미련한 짓이다. 네 학원비를 모으면 너의 학원비를 모으면 우리 가족 셋이서 그 해외여행 해마다 한 번씩 갈 수 있다. 그런 돈을 왜 너가 억지로 학원 가는데 쓰냐. 그래서 엄마는 그 돈을 언제든 지출을 중단하겠다. 딱 그럴 때 우리 딸이 그런 거야. 날 척 쳐다보면서 엄마 내 생각엔 엄마가 한 달 동안 사 먹는 돈만 아껴도 우리 해외여행 2번 갈 수 있어. 기집애가 너무 똑똑해. 나는 그래서 꼭 대학을 나와야 사람이 지혜로워지거나 똑똑해진다고 생각 안 해. 내가 볼 때 우리 딸은 하산해도 돼. 내가 볼 때는 우리 딸은 뭐 특별히 뭐 대학을 다 갈 필요 없는 것 같아. 세상을 다 알아. 그 정도면 됐지. 응? 우리 딸은 거야. 엄마 먹는 돈을 아껴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왜 내 학원비를 아낄 생각을 해. 안 넘어가네. 근데 우리 딸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학교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신랑은 집에 와서 되게 그 계획을 세워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얘가 학교에서는 나처럼 공부하고 집에 오면 우리 신랑처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하시는 거야. 학교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예뻐하셔. 그랬구만 이제 우리 딸이 또 다리가 길잖아. 다리가 긴데 그 아이들의 치마 길이를 단속하는 선생님이 얘 치마 길이가 긴데 그 치마 밑으로 다리가 또 너무 긴 거야. 보통 애들은 그 체크 무늬가 3칸이 나온대. 근데 얘는 그 다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미니스커트로 보여. 그래가지고 한 단을 내렸어. 그 맨 처음에 교복을 살 때 안에 들어가 있는 단수를 내려갖고 체크 무늬가 4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누가 봐도 이거는 4단이니까 치마 길이는 긴 거야. 그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아유 이거 저 치마 길이가 짧진 않은데 이거 참 다리를 자를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딸의 머리 지난 봄에 우리 무슨 확인서를 써달래. 그래서 뭐니 했더니 머리를 염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확인서를 그걸 왜 쓰래 했더니 우리 딸 머리가 나를 닮았고 갈색이야. 내가 원래 머리가 갈색인데 지금 새치 염색을 해서 검정색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얘가 갈색인 거야. 갈색에다가 머리가 곱슬이야. 그러니까 이게 얘는 이제까지 한 번도 파마를 해본 적도 염색을 해본 적도 없는 애인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 걸.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거 너 무슨 파마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염색한 거 아니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얘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파마나 염색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써서 보냈어. 그러면 얘는 그런 애잖아. 근데 2학기 때 또 걸렸다는 거야. 2학기 때 머리가 갈색이라고 또 걸렸대. 근데 1학기 때 냈잖아. 근데 1학기 때 잡았던 선생님이 또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막 야단을 치면서 네가 아무리 확인서를 냈어도 그 계속해서 애들이 파마하고 갈색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다시 검사 받으러 오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검사가 뭐냐면 이 두피에서 자란 그 머리 색깔을 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 갈색인 애들이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서 가면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자연 갈색인 애들이 그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서 가면 봐주고 우리 딸처럼 그냥 자기는 자연 갈색이라고 확인서를 써서 갔어. 그랬더니만 그 선생이 애 머리카락을 자르라 그런 거야. 너는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고 10cm를 자르래. 근데 우리 딸이 머리를 그 지난 봄에 어깨에서 바로 밑에까지 잘랐단 말이야. 어깨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다른 여자애들에 비해서 머리가 짧아. 그런데 그런 애를 머리를 10cm를 자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본 거야. 선생님 제 머리가 긴 머리냐고. 우리 학교에 머리 길이 규정이 있느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머리 규정 없다고. 우리 학교에는 머리 규정이 없다. 머리 길이 규정이. 너무 긴 경우에는 묶고 다니라고 그러지. 머리 길이 가지고 규정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 머리가 길다고 선생님이 자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또 우리 딸 치마 길이도 선생님이 아니 너 치마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얘가 이제 치마 때문에 걸렸다니까 그 선생님들이 아니 네 치마 길이를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 너보다 더 모범적인 길이가 어딨니?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화를 냈대. 그러니까 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우리 딸의 수업 태도가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도 안 하고 화장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들이 얘를 굉장히 신뢰한단 말이야. 예뻐하시고. 근데 얘네 교과 담당이 아닌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와갖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해.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그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일단 평생 누구한테도 이쁘다 소리는 못 들었겠더라고. 평생 누군가에게 이쁘단 소리를 못 들어봤을 듯한 거기에 성격도 그럼 이쁘지 않은 경우에는 성격이 좋아야 되잖아. 성격이 좋아야 되는데 성격 좋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것 같은 선생님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엄마가 이유를 알겠다 했더니 자기만 친구들이 저 선생님이 너한테 질투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는 거야. 저 선생님이 너한테 질투하는 거라고. 그래갖고 내가 어떡하니 막 그러면서 내가 엄마가 널 너무 이쁘게 나갖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니 했더니 엄마가 날 너무 이쁘게 나와서 내가 참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수의 방법으로 머리를 단발을 해주자. 우리 딸 단발했을 때 중학교 선생님들이 다 난리가 났었어.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단발을 딱 해갖고 그 선생님 앞에 왔다 갔다 해라. 그럼 그 선생님이 너무 열받아서 죽을지도 모른다. 최고의 복수는 예쁜 단발하는 거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애 기분을 풀어줬어. 풀어줬는데 아빠가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딸이 아빠한테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우리 아빠는 난리가 난 거야. 아니 규정은 규정인데 머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다른 애들보다 짧은 머리를 어떻게 감히 자르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건 인권 침해다. 학생 인권 침해로 이걸 고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렸지. 일단 참어. 그래서 우리가 멋진 복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참으라고. 이제 아빠는 그게 너무나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모범적인 자기 딸한테 그렇게 그 불량스러운 학생 취급을 했다.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감히 우리 딸한테 막 이런 자주간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지금은 교과 담당이 아니지만 나중에 교과 담당이 됐을 때 딸한테 막 또 그런 선생들은 또 뒤에 보복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그때 가서 또 싸워야 된다. 물론 나는 언제든 우리 딸을 괴롭힌 선생이 있다면 난 학교에 쳐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쳐들어가서 교장 나와! 언제나 난 준비되어 있는 엄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딸한테 그게 도움이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리를 단발해서 더 예쁜 모습으로 가서 열받게 해주자. 그 정도로 살살 이제 달래고, 예, 살살 달래고 말았는데 사실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 없는 집 아이들 부모가 학교에 한 번도 오지 않고 내가 그 피해자잖아.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그 책상이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씩 분리되고 그렇게 가벼운 책상이 아니었어. 굉장히 무거운 나무로 된 그리고 2인용 책상이었다고. 되게 두꺼운 나무로. 정말 두꺼운 나무로 그 다리도 두꺼운 나무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책상까지 전부 다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책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그 2학년 때 내 초등학교 선생이 우리 엄마가 돈 봉투를 안 갖고 온다고 1년 내내 나한테 그 책상을 전체를 다 나르라고. 그때 우리 반 애들이 6, 70명 됐어. 초등학교가. 그럼 6, 70명 되는 애들의 그 책상을 그걸 어린 나한테 다 뒤로 옮겨라, 앞으로 옮겨라 이런 거야. 먼저 그걸 다 뒤로 밀어야 앞부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앞으로 다 옮겨서 뒷부분을 청소한 다음에 그걸 줄을 맞추는데 1학기 때는 어떤 남자애 하나랑 나랑 둘이서 그걸 했어. 그거를 계속 시키는데 나는 되게 좋아한 거야. 왜냐면 내가 그 당시 약간 결벽증 증세가 있어갖고 그 책상에 막 그 지저분하게 놔 있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 근데 내가 줄을 맞추면 완벽하게 책상 줄을 맞출 수가 있잖아. 난 정말 즐겁게 한 학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남자애네 엄마가 1학기 중간고사 방학 때 돈 봉투를 와갖고 그 선생 얼굴에다 뿌리면서 됐냐? 그러면서 다시는 내 아들 청소시키지 말라고. 걔랑 나랑 6개월 내내 청소를 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다른 애들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하고 걔만 매일 청소를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걔는 엄마가 와서 돈 봉투를 집어던지고 간 다음에 청소가 빠졌어. 그 다음부터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막 이 책상을 맨 뒤로 갔다 맨 앞으로 옮기고 그걸 나중에 쫙 줄을 맞춰놓고 깨끗이 어느 방향에서 봐도 줄이 맞아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그 9살 때인데 너무 그게 좋았던 거야. 완벽한 준비가 됐다. 근데 이 선생이 어느 날은 그러니까 나 혼자 그러니까 꼭 나한테 검사를 받으라는 거야. 자기가 와서 검사할 때까지. 그 검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근데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가 이게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이제 어두컴컴해지더라고. 복도에서 불빛이 막 이렇게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복도에서 불빛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오시나 보다고 기다렸어. 근데 이제 교실 문이 덜컥 열려. 근데 내가 이제 책상 위에 앉아 있었거든. 앉아 있다가 딱 뛰어내렸지. 그렇지만 그 수희 아저씨가 막 후레쉬를 집어던지면서 막 이러는 거야. 쳐다봤지. 했더니 나도 뭐니? 너 뭐니? 그래서 저 학생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했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래서 저기 선생님이 청소 검사를 안 해주셔갖고 여기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막 이 아저씨가 거의 경비 아저씨가 수희 아저씨죠? 거의 오줌쌀 분위기로 선생님들 지금 다 갔다고.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 너 왜 여기 있냐고 막. 그래갖고 내가 집으로 왔잖아. 아니 문을 잠글 줄도 모르고 그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했지. 뭔가 이상하다. 왜 그 선생이 나한테 그 검사를 안 해주고 갔을까. 그리고 일부러 그 여자가 자기 그 짐을 다 챙겨가지고 퇴근할 때 와서 검사를 해줬어. 참 나쁜 여자인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퇴근할 때 그러니까 그 선생은 원래 학교 방과 끝난 다음에 몇 시간 잡무를 보잖아. 그 서류 정리까지 다 끝내놓고 퇴근할 때 와서 나한테 집에 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못된 여자였던 거지.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그걸 모르고 그냥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9월인가 10월이 됐는데 그 나랑 1학기 때 같이 청소했던 남자애가 맨날 내 연필을 깎아주는 거야.
그 자동 연필깎이가 또 나왔어. 그리고 이제 돌리면 깎아지는 자동 연필깎이로 맨날 내 연필을 가지고 와서 지가 깎아갖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책상, 내 필통에 그걸 막 넣어놓는 거야. 근데 그걸 다른 애들이 알게 됐어. 그래갖고 소문이 난 거야. 얼레리 껄레리 김땡땡이가 이경선을 좋아한대요. 막 그러면서 하트 막 난리가 났어.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내가 내 필통에서 또 볼펜을 꺼내가려는 걔 손모가지를 딱 붙잡고 왜 내 연필을 자꾸만 가져가서 깎아오냐고. 나도 연필 깎을 줄 안다고. 우리 언니가 뭐 연필 더 잘 깎는다고 막 신경질 냈어. 그러니까 얘가 부들부들 떨면서 너도 엄마한테 돈 봉투 갖다 주라고 하라고. 엄마한테 돈 봉투 갖다 주라고 하라고. 그래야 청소를 안 하는 거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걔는 자기 혼자서 지금 생각하니까 걔가 너무나 미안했어. 있는 집 자식이었던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잘 사는 애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돈 봉투를 늦게 갖고 왔지. 근데 하여튼 걔가 돈 봉투를 갖고 왔으면, 그러니까 지가 들어봤잖아. 그 책상을 들어봤던 애라 혼자서 그게 하는 게 너무 미안했던 거야. 그리고 몰래 연필을 깎아줬는데 내가 손모가지를 비틀어버리면서 지금 생각해 걔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하다. 걔가 무슨 문방구집 아들이었나 뭐 하여튼 뭐 무슨 가게집 아들이었어. 아니 매일매일 엄마의 연필을 갖고 가서 자동 연필 깎기로 깎아왔는데 애들이 막 엄마를 걔가 좋아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손모가지 비틀었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방송 1위 예 이관왕 아싸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근데 하여튼 내가 그래갖고 10월 달에 그걸 처음 알게 됐어.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반바지를 입고 가면 아니 반 애들이 다 반바지를 입어. 그래서 나도 반바지를 입었어. 근데 나한테 책상 위로 올라가라는 거야. 그 책상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이애 바지를 보라고. 어떻게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학교로 올 수 있냐는 거야.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 다 반바지 입었는데 나한테 반바지 입었다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우리 무슨 친척 누가 나한테 날 너무 예뻐했어. 그래갖고 긴 드레스를 사준 거야. 내 동생하고 나한테 긴 드레스를 사줘. 그게 또 유행이었어. 그래서 나 한 번도 그런 걸 안 입어봤는데 처음으로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간 거야. 왜냐면 반 애들이 전부 다 그걸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더니 나한테 또 올라가라는 거야. 책상 위에. 책상을 올라가라고 그래서 세우더니 이런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하냐. 이게 학생의 자세냐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때도 한 7, 8명이 그걸 입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그 여자가 그런 짓을 했던 건데 전혀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그때 그 드레스 사건이 내 기억에 나는 게 그 남자애가 나한테 너도 엄마한테 돈 봉투 갖다 주라고 그래. 그 얘기를 들은 다음이라서 아 이게 감정이 있는 거구나. 나한테 감정을 갖고 저렇게 하는구나를 내가 9살 때 느낀 거야. 그런데 그 진실을 알게 됐지만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을 갖다 주라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지발 몇 달만 지나면 1년 끝나는데 끝까지 우리 엄마한테 돈 얘기를 안 했어. 엄마한테 돈 얘기를 끝까지 안 하고 나는 마지막까지 일부러 막 노래를 부르면서 책상을 들고 청소를 했던 거야. 9살 때. 내가 왠지 그 여자한테 돈 봉투를 갖다 주는 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9살 때 그걸 버틴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10살 때 3학년 때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 엄마 나 사실은 작년에 그 선생이 이름도 기억나. 이영숙이었어. 그 이영숙 선생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 돈 봉투를 갖다 주라 그랬는데 내가 끝까지 돈 봉투를 엄마한테 돈 봉투 갖고 오라는 얘기 안 한 거야 했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해 한 거야. 어쩌면 너가 그걸 말을 했어야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겼다고.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그때 사라졌어.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는 그 뒤로 어떤 선생님도 존경하지 못하고 지내온 거예요. 그 선생을 마음속으로 좋아하지 못했던 거야. 되게 얼굴이 말상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3학년 때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되게 독하내구나라는 걸 안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야, 너 만약에 엄마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너 어떻게 할래?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그 내가 그랬지.
일단 이 집을 팔아서, 집이 우리 집이었거든. 일단 이 집을 팔아서 은행에다 맡겨놓고 이자를 받아서 우리 네 식구가, 우리 네 형제가 공부를 하겠다. 공부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엔 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나한테는 한 번도 주방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나한테는 딱 청소만 시키고 집안에 그 부엌 일을 못하게 했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고 대신 이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대출금이 얼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우리 집이 지금 대출금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한 달에 이자를 얼마를 갚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계속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 집은 돈이 없는 집이다. 아빠가 번 돈으로 우리 6식구가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를 늘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좀 크면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누구예요? 그럼 우리 아들? 우리 엄마가 그러고 다녔어. 짐꾼으로 날 데리고 다녔지. 왜냐면 우리 오빠보다 내가 건강했거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시장에 짐 들으러 나 데리러 다니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제 아들로 키우신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친구가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 2학년 때도 우리 반이었던 여자애였는데 얘가 이제 3학년 때 친구들한테 헛소문을 낸 거야. 내가 고하다. 내가 고하고 데려다 키운 자식이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빚쟁이들한테 비는 걸 자기가 봤다. 김민정이란 여자였어. 자기가 우리 엄마가 빚쟁이들한테 비는 걸 자기가 봤다고 친구들한테 소문을 낸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거를 이제 내 기억에 임상아라는 애였던 것 같은데 임상아라는 여자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유일하게 이름 외우는 친구들 2명이야. 그 연필 깎아주던 김씨는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임상아라는 애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너 그러면서 그랬더니 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랬더니 고구마 좋아해? 그래. 그 다음에 뭐 계속 고자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고무줄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수상하더라고. 너 뭐야? 나한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데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줄줄이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이르고 싶어갖고 왔고 이제 막 고무줄 고구마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애가 네가 고아라고 소문을 냈다. 영민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잘 지내셨죠? 한동안 이게 안 와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구나. 오랜만에 그것도 또 안 되네. 이게 다 끝난 줄 알고 나도 한동안 안 오길래. 네. 우리 15년 8월 27일 시간도 써야 되죠? 14, 14. 아,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한동안 안 오길래 나는 끝났구나 좋다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게 다 내가 고소한 애들 고소한 거 어떻게 처분됐다는 처분서야. 자, 하여튼 근데 그 여자애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니까 내가 지금도 너무 자세히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딱 앞세웠어. 너 걔 민정이 앞에 가서도 너 똑같이 얘기할 거지? 했더니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걔를 딱 데리고 걔네 집을 찾아간 거야. 찾아가가지고 너 나와봐. 그때 이제 나왔어. 옆에다 딱 세워놓고 너 내가 고아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빚쟁이한테 비는 거 봤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 다음 내가 그 상하란 애한테 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왜 그런 거짓말 했어? 너 네가 우리 엄마가 저기 빚쟁이한테 비는 거 언제 봤어? 그리고 내가 고아란 증거 있어? 3학년이었어. 내 나이 10살 때 걔한테 너 내가 고아라는 증거 있냐?
우리 엄마가 빚쟁이한테 비는 거 네가 봤단 날짜가 언제냐? 정확히 얘기해라. 내가 우리 엄마한테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들이댔어. 그러니까 얘가 막 아무 말 못하는 거야. 당연하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너 또 한 번만 그런 짓을 하면 너 가만히 안 놔둔다고. 아주 그냥 다리몽개 분질러 놓겠다고. 그 당시 다리몽개기 분지르다는 게 어른들이 애들한테 하는 가장 큰 욕이었어. 너 또 한 번만 그러면 내가 너 입을 찢어 놓겠다고. 다리몽개 분질러 온다고. 그러면 이제 딱 내려오는데 어찌나 화가 나. 씩씩 끌고 내려오고 있는데 걔네 엄마가 날 쫓아서 내려온 거야. 막 쫓아 내려갖고 너 우리 민정이한테 뭐라 그랬니 이러는 거야. 그때 순간 머리가 딱 돌아갔지. 그때 이제 복받치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줌마 민정이가요 친구들한테 제가 고아라고 소문내고요 우리 엄마가 빚쟁이한테 빌었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친구들이 그렇게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쫙 얘기를 한 거야. 울면서도 정확히 막 이러면서. 그때 걔네 엄마가 2년을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임상한테 그랬지. 너도 앞으로 누가 그런 얘기하면 분명히 나한테 전해.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그런 문제를 뭐 부모님한테 이르고, 부모님한테 이르고 부모님한테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 어려서부터 모든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내가 3학년 때 격동기였어. 3학년 때 우리 반 반장 새끼 그 바가지 머리 한 새끼. 그 새끼가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그래 붙자. 그러고 갔어. 근데 이 새끼가 치사하게 친구들 둘을 데리고 나온 거야. 원래 1대1로 붙기로 했는데 아이 씨발놈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 새끼 진짜 치사한 새끼였어. 근데 내가 그때 하여튼 우리 지금 그 신창동에 신창아파트 있는 터에서 내가 그 새끼하고 3대1로 붙었잖아. 그래갖고 내가 막 때리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날 말려. 그리고 그 반장 새끼가 때릴 때는 안 말리고. 어이 씨발놈들. 그래도 내가 3대1로 붙었잖아. 어두워질 때까지 싸웠어. 일단 3대1이 불리하잖아. 물기도 하고 할퀴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면서 어두워질 때까지 싸웠는데 이 새끼가 그 친구 한 놈이 이제 코피 나고 울고 막 그랬어. 근데 자기 주산학원인가 피아노 학원인가 주산학원인가 피아노 학원인가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새끼 갑자기 내려가는 거야. 싸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내 3학년 때. 근데 내가 이제 그랬지. 그 당시에도 내가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울거나 먼저 못하겠다 그러면 지는 거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싸웠잖아. 어린 시절부터 나는 죽어도 포기는 안 한다. 그러면서 내가 싸워서 버틴 사람이야. 근데 그다음부터 몸싸움 안 했어. 왜? 이 새끼들이 치사하게 혼자 안 나오더라고. 이놈 새끼들은 치사하게 혼자 1대1로 붙잡으라 놓고 똘마니들을 데리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몸싸움을 안 하고 항상 말싸움을 하게 됐지.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는 그래서 언제나 말로 조져버리는 그런 나의 어린 시절이었어. 내가 좀 어린 시절에 좀 독특했던 것 같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참 격정적인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결정적으로 이제 선생들에 대한 모든 신뢰를 더 접게 된 사건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에 나한테 되게 잘해준 남자애가 있었어. 그 선생이 되게 웃긴 여자였어, 담임이. 그래갖고 1년 내내 같은 애를 앉게 하는 거야. 거의 1년 동안 짝을 안 바꾸는 거야. 1년 내내 거의 같은 짝이었어. 근데 내 짝꿍이 나한테 정말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신랑이 걔랑 비슷한,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잘해줬어, 나한테. 근데 나는 처음엔 그랬지. 이 새끼가 내 도시락 반찬을 탐내는 건가. 이 새끼 뭔데 이렇게 잘해주지? 막 이러면서 처음엔 잘해주는지 모르고, 그 이전에 애들하고는 늘 사실 책상 밑으로 발로 싸우고, 그거 알잖아. 왜 이 책상의 밑에까지가 우리 자리인 거, 내 자리인 거. 그래서 거기서 이 실내화가 넘어오면 확 밟아버리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안 보이게 딱 정자세로 앉아갖고 발에 힘을 빡 주고 나의 위치를 지키는, 언제나 이 4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6학년 때, 5학년, 그렇게 5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6학년 때 어떤 남자애가 그런 짓을 안 해. 그리고 내가 실수로 뭐가 넘어가도 이렇게 칼로 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한문을 써야 되는데 서예 시간에 내가 서예를 못해. 그래서 난 계속 목만 갈았지. 글씨를 못 쓰니까 계속 목만 갈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걔가 그러는 거야. 넌 왜 글씨를 안 써? 이러는 거야. 아이, 난 붓이 나빠서 그런지 글씨가 안 이뻐. 그래서 그랬더니만 근데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이래. 그래서 아이 뭐 맞지 뭐 몸으로 때우지 뭐. 그래서 목만 계속 갈았어. 근데 다음날 걔가 내 것까지 써갖고 온 거야. 이경선에서 이름을 너무 예쁘게 써가지고 서예 숙제를 내 것까지 해갖고 온 거야. 생전 처음이었지. 그래갖고 야, 너 뭐 먹고 싶냐?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쫄쫄이 사주고 불에다 구워 먹는 거 있잖아. 쫄쫄이 사주면서 보답을 했지. 숙제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근데 그렇게 걔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반에 소문이 또 난 거야. 어머 누구누구가 누구누구한테 너무 잘해준다더라. 그래갖고 그때 우리 반에서 되게 잘 나가는 여자애가 선생님한테 자기 짝을 내 짝꿍으로 해달라고. 내 짝꿍하고 짝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 제값 바꿔준 거야. 근데 이제 그 내 짝꿍이 약간 좀 너무 일찍 조숙했어. 그래갖고 6학년인데 코에 이렇게 수염 비슷한 게 나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면 애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있잖아.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쟤 너무 저기 아저씨 같아.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그런 애들 안 좋아했어. 인기 있는 스타일이 이제 얼굴이 하얗고 머리 이렇게 바가지 머리 하거나 머리에 이렇게 기름칠 하듯이 이렇게 하고 옷 잘 입는 그런 남자애들을 좋아했지. 그렇게 약간 성숙한 스타일을 애들이 싫어했단 말이야. 우리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그런 게 이상형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그 내 짝꿍이 별로 애들한테 인기 없는 스타일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내 짝꿍을 앉혀준 거였지. 근데 그 애가 너무 잘해주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이 애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나는. 그래갖고 막판이 됐을 때는 얘가 우리 반에서 반장, 부반장이 하는 일을 거의 도맡아 하는 거야. 내 짝꿍이. 그런 애였어. 그런 애가 너무나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다가 그 우리 반에서 잘 나가는 여자애가 반장인가 부반장이 되게 잘 나가는 부잣집 딸이 걔를 짝으로 해달라 해서 걔를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에서 가장 망나니 정말 손쓸 수 없는 망나니가 내 짝꿍이 된 거야. 근데 이 애는 이제 그땐 몰랐지. 애들한테 늘 욕을 먹었어. 그리고 한 번도 교실에 쉬는 시간에 앉아있는 적이 없는 그런 망나니였어. 근데 이게 딱 같이 앉아보니까 다리를 계속 떠는 거야. 수업시간 다리를 계속 떨고 뭐를 계속 씹고 아니면 책상 속에서 뭘 계속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대고. 그 내가 딱 보면서 아, 얘는 미쳤는가 보다. 어린 마음에 아, 얘는 미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애를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얘가 이제 나한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뭐라고 막 신경질을 내고 막 나한테 못되게 굴고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근데 기회를 안 줬지. 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걔가 그런 성향인 걸 딱 파악한 다음에 내가 이 말 한마디를 했어. 걔가 이제 실내화에다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야, 근데 너 실내화에 그림 참 잘 그렸다. 네가 그렸니? 난 한마디를 딱 날려줬지. 그날부터 그 애는 나한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사고를 치지 않았어. 걔는 그 짝꿍이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한 달인가 두 달이 지날 때까지 굉장히 얌전히 날 공격하지 않고 그 수업 시간에도 날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담임이 걔보다 애들이 더 싫어하는 애를 내 짝꿍을 앉혀준 거야. 우리 반에서 걔보다 더 싫어하는 애를 내 짝꿍으로 앉혀줬는데 그 남자애는 뭔가 자기만의 성에 있는 애였어.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애.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책상만 보다 가는 애. 선생님도 안 보고 책상만 보다 가는 그런 애였어. 그래도 내가 걔랑 대화 몇 마디를 했다니까? 살살 달래갖고, 살살 달래서 대화 몇 마디를 하면서 6학년이 끝나가는데, 6학년이 끝날 즈음에, 끝나는 날이야. 마지막,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마지막에 끝나는데, 옛날 짝꿍이 나한테 축하해 그러는 거야. 졸업하는 날, 졸업장 받는 날, 나한테 축하한다는 거야. 그래서 뭘 축하해? 그랬더니, 너 이번에 우등상 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등상?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졸업할 때 그 평균, 그러니까 반에서 8등까지를 우등상을 줬어. 그러니까 전체 반이 한 70몇 명인데 그 중에 8등까지만 잘라서 우등상을 준 거야. 근데
내가 그 상을 타게 됐다고. 얘가 이제 그 계산을 한 거, 애들의 성적을 전부 다 그 합산을 해가지고, 합산을 해서 등수를 매긴 거야. 그래서 내가 8등을 했다. 그래서 네가 그 저기 우등상을 탈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축하한다는 얘기를 딱 해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꽃송이도 하나 갖고 왔어. 내가 상 타면 주려고. 걔도 타는 애였거든. 그런데 마지막에 8등이 내가 아니라 우리 반 여자부 반장. 우리 반 여자부 반장이 우등상을 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 친구가 그 선생을 바라보던 눈빛이, 내 짝꿍이 그 선생을 바라보던 눈빛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 너무너무 그 실망한 눈빛으로 그 선생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 이 선생들이라는 건, 100이면 100, 있는 집 자식들만 좋아하는구나. 그게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알았던 선생들에 대한 느낌이야. 그리고 막 그러니까는 뭐 힘없는 집 애들, 부모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워낙 늙어서 우리를 낳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학교에 자주 찾아가고 그런 적이 없었어. 촌지를 주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늘 우리는 당하고 살았던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워낙 내 스스로 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2학년 선생 이외에는 나한테 함부로 군 선생은 없었어. 근데 막 다른 애들은 막 선생들한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뺨을 때린다든가 그런 짓들을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에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어떤 선생이 부당하게 대한다면 나는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할 거다. 나는 절대 내 아이가 당하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참고 있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카가 우리 동생이 이제 조카랑 떨어져서 살다가 다시 합치게 됐단 말이야. 이혼을 했다가 이제 다시 재결합을 했어. 그래서 조카들이 이제 다시 오게 되고 우리 동네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 아이의 친상 명세서가 친엄마인데 이혼했다가 합가를 하니까 재혼처럼 나와 있는 거야. 새엄마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들이 얘는 문제하구나라고 낙인을 찍은 거야. 그래갖고 우리 조카한테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너무나 이 어린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한테 너무 선생님들이 못되게 군 거야. 거기다 우리 동생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막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무슨 범죄자라는 둥 막 이러면서 누명을 씌워서 막 욕을 한 거, 몇 통씩 전화를 해서. 우리 동생이 언니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하면서 울잖아. 그래서 내가 그날 내 차 그때 산타페였는데 산타페를 몰고 그 학교를 쳐들어간 거야. 뿌앙 깨고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휘 뭐라 그러나 약간 조회하는 높은 단 있잖아. 그 앞에다 차를 딱 세우고 뛰어 들어갔지. 그러면서 외친 거야. 교장 나와!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어떤 이제 두세 사람이랑 같이 온 아저씨가 교장을 왜 찾느냐는 거야. 구령대. 교장을 왜 찾느냐는 거야. 몇 학년 몇 반 담임 데리고 오라고. 교장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를 딱 쳤지. 근데 우리 동생이 너무 무서웠다고. 그리고서 이제 그 학교에선 더 이상 우리 조카를 건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조카네 집에 약간 짐승 같은 이모가 있구나. 우리 조카네 집에 짐승 같은 이모가 있구나라는 게 알려져서, 그 뒤로 우리 동생이 참 선생님들 보기가 너무 민망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예의를 지켜서 막 우리 아이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설득을 했다 그러더라고. 어쨌거나 나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든 내 딸이든 누구든지 그렇게 선생들이 어린아이, 특히 그게 그러잖아요. 힘없는 아이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런 학대의 대상이었어. 엄마들이 뻑하면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음료수 돌리고 뭐 식사 대접하고 돈 봉투 돌리고 그러면 그런 집 애들은 안 건드렸어. 근데 부모들이 그런 걸 일절 안 하는 집 애들이 당하던 시절에 내가 학교를 다닌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다가 언제 없어지냐 하면 1989년도에 전교조라는 게 생겨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여러분들은 전교조가 되게 나쁜 건 줄 아는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89년도에. 그래서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뭘 했냐면 촌지 거부 운동. 절대 촌지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한 거야. 지금부터 27년 전에. 그래가지고
전교조 선생님은 촌지를 받지 않는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야. 그러면서 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특히 그 당시 굉장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회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 지리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전교조 선생님을 많이 했어. 그런 분들이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을 하면서 학교에서 촌지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 뒤로 그러니까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이 촌지 거부 운동이 전개가 됐고, 그러면서 이 학교에서 없는 집 자식을 막 탄압하고 이러는 일은 사라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열리면서 그 10년 동안에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체벌이 금지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이게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교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나쁘게 얘기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옛날에 89년부터 99년까지는 전교조가 비합법이었어.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을 일시에 89년인가 90년도에 전교조 가입한 선생들을 일일이 명단을 다 조사해서 일제히 잘랐어. 학교에서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직에서 쫓아냈던 거야. 그랬다가 그 선생님들이 복직된 게 김대중 대통령 때야. 김대중 정부 가서 복직이 되고 그 해고가 부당했다라는 판결이 나고 전교조가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때까지 전교조를 막 나쁘다고 욕하면서 그랬던 선생들이 일제히 전교조에 가입을 하는 거야. 전교조에 가입을 하는데 수준이 너무 떨어진 선생들이 가입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공부를 못 가르치고, 그리고 막 게으르고, 그런 선생들이 전교조에 가입해가지고 뻑하면 전교조 핑계를 대는 거야. 교장이 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 자기 전교조라고, 전교조 무슨 지부에다가 이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런 선생들이 생긴 거야. 그게 이제 전교조가 합법화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래서 그 뒤에 10년 동안 선생님들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 전교조 합법화되고 10년이 지나니까 정말 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님, 그런 괜찮은 선생님들이 다수였는데, 그 전교조 선생님들 중에 한 20, 30%는 정말 이렇게 수준이 낮은 선생님들이었어. 그래도 60, 70%의 전교조 선생님들이 좋았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명박이 전교조를 불법화하잖아요. 이명박이 전교조를 불법화하고 전교조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의 선생들이 다 나갔어. 문제의 선생들이 나가고 좀 괜찮은 선생님들만 남았는데, 그 뒤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선생님들을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뽑는 거야.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뽑힌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하면 재계약을 안 해줬어. 그래서 지금 학교가 다시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의 교사들의 수준이 지금 낮아지는 게 전교조를 탄압한 다음이야. 원래 전교조가 굉장히 괜찮은, 정말 그 학교에서 제일 괜찮은 선생님들이 전교조였는데, 그 전교조 합법화되고 이상한 선생이 한 20, 30%가 들어와서 물을 흐린 다음에 그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은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 다 나갔는데 그 뒤로 전교조가 계속 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교조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이었어.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하나고라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이명박 때 만들어진 학교야. 하나고라는 게 이명박 때 만들어진 학교인데, 한마디로 재벌 대기업에서 자기네들이 모든 돈을 대겠다, 모든 운영비를 대겠다 그러면서 대신 자기네들이 아이들 선발권을 달라. 그래서 70%인가 80%인가를 지네들이 선발하겠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냐 하면 자립형 사립고야. 자립형 사립고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돈을 보태주지 않고 재벌 대기업이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고급 교육을 시키는 걸 허락만 대신에 애들의 선발권을 준 거야. 그게 자립형 사립고였어. 그런데 씨발 이게 어느 순간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어 있는 거야. 우리 모르게.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자립형 사립고였어. 자립형 사립고는 재벌이 모든 운영비를 낸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그래서 지들끼리 애들을 선발권을 받아놓고, 이명박 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자율형 사립고가 되어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율형 사립고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거야. 심지어 무슨
고급 뭔 시설을 만들면서 그런 걸 우리 정부에서 막 몇십억씩 대주고 그러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애들 선발권을 지들이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자유형 사립고는 지들 멋대로 그렇게 애들을 뽑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것들이 그동안 자립형이라고 허가받아서 학생 선발권에 지들의 자율권을 행사하면서 실제로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거야. 그게 하여튼 1, 2년 전에 밝혀졌어요. 그동안 그 학교로 들어간 돈이 꽤 돼. 그거 한번 찾아봐. 뉴스에서 찾아봐봐. 이 자율형하고 자립형이 달라요. 우리가 그 자율형하고 자립형을 잘 헷갈리는데 맨 처음에 이명박이 재벌들한테 왜 그 황제고등학교라고 황제고등학교를 허용하면서 조건이 뭐였냐? 국고 지원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고 그리고 전액 학비를 그 면제해주고 가난한 아이들은 면제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그 대신 70%를 니들 멋대로 뽑아서 한번 운영해봐라 이러면서 줬는데 이게 지금은 국가 지원금도 받고 그러면서 애들은 지 멋대로 뽑고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 밝혀진 내용을 보니까 그 성적순으로 따지면 여자애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남자애들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애들 떨어뜨리고 남자애들을 뽑는 성적을 조작했다는 거야. 성적 조작을 해서 지들 멋대로 애들을 뽑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의 가장 오른팔이다 실세라고 했던 모모 인사가 있어. 걔 아들이 그놈의 아들이 그 학교를 다닐 때 아이들을 친구들을 폭행을 한 거야. 지가 헬스를 다녔다 뭐 권투를 배웠다 이러면서 친구들을 두들겨 패고 바닥에 눕힌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짓밟고 그 다음에 친구의 머리를 300번씩 책상에다 짓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싸움을 붙였다는 거야. 쓰러질 때까지. 그런 짓을 했대. 그래서 이 애들이 이걸 선생님한테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이게 교장한테 신고를 해서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 왜냐면 학폭위를 열면 걔는 대학 못 가. 학폭위에서 얘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게 밝혀지면 이명박 정부부터 대학 가는데 불이익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가해자가 조용히 전학 갔대. 교장이 학폭위를 열지 않았고 선생과 피해 학생들이 학생폭력 관련된 특별위원회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용히 이 애를 전학을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놈이 지금 어느 대학 다닌대? 이명박의 주둥이라고 소문났던 그 얼굴 잘 봐. 그 똑같이 생긴 놈이 어느 대학 다니면 그놈이야?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그러니까 나는요. 그 왜 꽃보다 남자 있잖아.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거기가 보면 무슨 기업에서 세운 학교 얘기였어. 구하라 나오는 누구였지? 구혜선 나오고 머리 큰 남자애 누구야? 머리 큰 남자애 구머식 있잖아. 왜 머리 아줌마 파마에 그 머리 긴 남자애. 걔가 이민호였어? 그래? 그 구준표가 이민호라고? 아닌데? 그때 그 남자 주인공 되게 머리가 컸는데? 맞아? 머리가 엄청 크더라고. 하여튼 나올 때 막 부잣집 애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막 친구들 괴롭히고 그럴 때 나는 너무나 천박한 자극적 드라마라고 생각했어. 사실이 아니라 너무나 천박한 자극적 드라마. 저 진짜 그게 일본에서 왔다고 그러길래 야 일본은 정말 저질이구나. 내가 그랬다니까. 난 정말로 그런 학교가 있을 거라 상상을 못했어. 그런데 보니까 하나고가 그랬던 거야. 근데 하나고가 진짜 그런 학교였던 거야. 그 얼마 전에 앵그리맘 있었잖아요. 앵그리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그 앵그리맘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니까 뭐 김희선이 고등학생이 됐다 이 얘기가 처음에 막 뉴스에 나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 모든 뉴스가 사라졌어. 김희선이 고등학교로 돌아갔다 그 얘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뉴스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 그래서 저 왜 저러나 그랬지.
역시 이유가 뭐였어? 그 드라마가 사립학교 재단의 사학재단의 비리를 다룬 거야. 사학재단의 비리를 다뤄가지고요. 예. 사학재단의 비리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였어.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뉴스가 싹 사라진 거야. 근데 사실 내가 그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재밌어. 되게 재밌고 연출도 잘했는데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사립학교 재단 비리를 언급하니까 뉴스를 안 해버린 거야, 미디어들이. 왜? 이게 지금 뭐라 그러나, 언론사들이 사학재단이랑 다 또 사돈관계야. 그런 비리사학이랑 전부 사돈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립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 드라마를 막지는 않아. 왜? 드라마가 인기가 올라가면 시청률 올라가고 광고비는 받으니까 드라마를 못 틀게 하지 않으면서 대신 더 이상 언론에서 띄워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재벌과 가난한 여자의 사랑 얘기는 존나리 띄워. 엄청 띄우는데 앵그리맘 같은 작품은 사실은 이 재벌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뭐 상속자 같은 거 엄청 띄웠잖아. 그런 건 존나리 띄우면서 앵그리맘처럼 진짜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린 드라마는 뉴스가 없어. 나는 힐러가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인지 몰랐잖아. 힐러도 그 소위 언론의 문제, 언론을 움직이는 놈들의 문제점을 비판한 거야. 한마디로 이 조중동을 비판한 그런 드라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과 권력의 권한유착, 요걸 그린 드라마야. 그러니까 그 힐러도 기사가 없었어. 그렇게 재밌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로 만들었는데 그 힐러에 대해서 기사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잠깐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는요, 이 자사고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봐. 이 자사고 제도 없애야 돼. 이게 결국은 고등학교 등급제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들이 특히 우리 딸네 학교도 너무너무 경쟁을 무지막지하게 시켜서 그 애들이 피하는 학교라는 거야. 아는 애들은 안 간대. 그 학교 졸업하기 너무 힘들어서. 우린 모르고 간 거야, 여고라고. 근데 그래갖고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 고등학교에서 애들을 못 잡아먹어서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제도잖아. 고교 지원 제도로 바뀐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지원제로 바뀌면서 애들이 지원을 안 하면 그 학교의 성적이 내려가는 거야. 그 자기네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무조건 명문대를 보내기로 하고 명문대생을 따로 뽑아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학교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애들을 계속 들볶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지원제도 때문이에요. 고교 지원제. 이게 사실은 결국은 고교 등급제야. 그 고교 등급제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1960년대까지는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서 갔어. 처음부터 시험을 봐서 간 거야. 그래서 뭐 경기고 경복고 뭐 이런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그 당시에 시험 봐서 갔던 중학교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니까는 언제였냐면 1960년까지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중학교를 가는 거야. 그러면 소위 경기중학교를 가야 경기고등학교를 다 가고 경기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이 경기 중에서 경기고를 일반적으로 가는데 몇 명만 떨어지고 외부에서 몇 명만 충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기 중에 한번 들어가면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로 쫙 통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시험 준비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서 중학교 시험을 폐지한 거야. 중학교 입시 시험을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만 시험을 보게 한 거야. 고등학교만 시험을 보게 해서 고등학교만 이제 그 시험을 보게 했는데 그걸 누가 없애느냐 하면 전두환이 없애요. 고등학교 시험 시험 제도를 전두환이 없애면서 그때 이 전두환이 교육계에 큰 변화를 줘. 하나가 대학 자율화. 그래갖고 대학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해. 대학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전두환 때 대학생이 확 늘어나게 돼.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고교 평준화. 예.
고교 평준화를 해가지고 모든 고등학교를 뺑뺑이, 그러니까 이제 그 뺑뺑이라는 게 뭐냐, 추첨으로 그냥 가는 거야. 모든 고등학교를 그냥 추첨으로 가게끔 바꾼 거야. 그 다음에 사교육 금지. 요 세 가지를, 이게 이제 군부 정권이잖아. 군부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막 비난을 하니까 얘가 이런 정책을 펴서 유화책을 쓴 거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를 펼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대학은 늘어났는데 아유 진짜 이놈의, 여보세요? 이 KT는요, 이 KT가 진짜 나쁜 놈들이야. 도대체 내가 이놈의 KT 때문에 일주일에 몇 통을 받는지 몰라. 휴대폰 바꾸라고. 너무나 근데 SK도 그러더라. SK하고 KT하고 참아야지. 전화기 바꿔준다고. 나 최신 폰이야. 이 SK하고 KT가 그 돈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공짜폰 바꿔준다고 지랄들이야. 내가 아이폰 쓸 때 미쳤다고 삼성폰으로 바꾸니? 후후 어플? 그게 뭔데요? 070은 그게 LG야? 이거 금지시켜야 돼. 전화기 바꿔준다는 전화 이거 금지시켜야 돼. 뭐 하는 짓이냐고. 공짜폰도 아니잖아. 공짜로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알고 보면 공짜폰이 아니야. 이게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두환이 그렇게 고교 평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이전에 고교 평준화 이전에는 경기고 경복고 그 다음에 뭐 무슨 공가에서 세 개가 잘 나갔어. 그리고 그 각 대학 각 지역별로 지방의 지역별로 명문고가 있었어. 그러면 명문고생들이 다 어디로 모여? 서울대로 모이는 거야. 그게 이제 전두환 이전에 그랬어.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문제는 뭐냐? 고등학생들이 그 명문고에 가지 않은 애들은 이류고등학교, 삼류고등학교로 고교가 등급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삼류고등학교에 간 애들은 인생을 완전히 종치는 거야. 그래갖고 그 무슨 삼류고등학교를 전수학교인가 그렇게 불렀어. 그래갖고 그런 전수학교는 남녀공학이고 사람들이 전부 다른 거야. 저 학교는 애들이 들어가면 남자애 여자애 각자 들어가서 셋이 나온다고. 남녀 학생들이 문란한 성생활 해가지고 애를 막 나갖고 온다.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비웃고. 그러니까 이 학교를 애들이 부끄러우니까 잘 다니지도 않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들이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1등들끼리는 잘 나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만 1등이 아니면 전부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 그게 그 대학 시절이,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가 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그런 거야. 고교 등급제 시절에는 1등급 고등학교를 간 아이들만 인정받고 걔네들은 승승장구하지. 문제는 뭐냐? 거기에 초반에 거기에 못 들어간 애는 인생이 쓰레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야. 그래서 이 전두환이가 잘한 게 있다면 고교 등급제를 폐지하고 고교 평준화한 거야. 그 다음에 전두환이 또 뭘 없앴냐 하면, 전두환이 없앴던가? 그때 옛날에 이제 1979년도까지는 기여 입학제도가 있었어. 기여 입학제도가 뭐냐 하면, 대학에 들어갈 성적은 안 되는데, 청강생이라 그래갖고, 졸업장을 주지 않고, 수료증을 주는, 수료증도 안 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돈을 잔뜩 내면 그 학교 학생인 것처럼 수업을 듣게 해주는 거야. 근데 대신에 졸업장을 주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기여 입학 학생들, 기부금으로 입학한 애들을 청강생이라고 불렀고, 그 청강생 애들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다 중간에 시집을 갔어. 왜냐하면 중간에 시집을 가면서 학교를 그만 다녀야 얘가 청강생이라는 게 티가 안 나니까.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기여 입학제도, 그 다음에 고교 등급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막 계급화하고 그 경쟁을 부추긴다. 그래서 그 전두환 이걸 다 없애버렸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세대야. 386 세대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두환이 만든 세대라고 할 수 있어. 고교 등급제를 없애버리고 그 고교 평준화하고, 그리고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대학생들이 다수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 소위 이제 그때까지는 명문대학의 증원이 되면서 나도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물론 우리 과는 내나 이제 인원수가 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대학 가겠다는 애들이 많아지고 대학을 다른 과로 많이 가니까 이제 우리 과가 비어서 내가 들어간 거지. 문 닫고 들어갔어?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부활시킨 게 뭐냐? 고교 등급제야. 그래서 소위 과학고, 그 다음에 자사고, 그 다음에 일반고, 이 나눈 거야.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고교를 서열화한 거야.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면서 이제 그 학교 원래는 서열화를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명박이 법으로 자기네들이 강제하겠다. 그래서 공부하겠다는 애들은 자사고로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일반고를 가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면 된다. 말은 그럴싸했어. 그런데 실제로 자사고에서 어떻게 했냐? 원래 원칙은 내신 50% 이상이면 추첨으로 아무나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안 하고 상위 5%, 상위 10% 이런 애들만 지네들 싹싹 골라간 거야. 그래서 지금 자사고가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학생을 지들 멋대로 선발했으면 니네가 그 애들한테만 등록금 받아갖고 운영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국가에서 지원금은 또 다 받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로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야. 이 고등학교를 가면 돼. 그런데 그 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가 되면 거기 이 애는 더 먼 고등학교로 50분씩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야. 눈앞에 있는 학교가 자사고가 지정돼 버리면 얘는 그 학교를 못 가고 먼 일반고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사고 지원비 받아요. 몰랐죠? 자사고도요. 예. 그게 우리가 다 헷갈렸던 게 이 새끼들이 말장난을 했던 거야. 자립형 사립고가 있었어. 그 자립형 사립고가 나라에서 전혀 지원해주지 않고, 전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지네들이 돈 내고 애들한테 등록금 받아 운영할 테니까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라, 그거였어. 근데 이 새끼들이 그대로 계속 학생 선발권을 지네들이 행사하면서 지금은 이름을 슬쩍 바꿔서 다 자율형 사립고가 됐어. 지금은 자립형 사립고가 거기 몇 개 없는 걸로 알아요. 왜 한복 입고 영어로 공부하는 애들 누구지? 파스텔에서 만든 거. 민사고. 민사고만 자립형 사립고야. 민사고만 내가 확실히 자립고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자립고들은 대부분 이름은 자립고라고 해놓고 자율고로 다 바뀌었어. 자율형 사립고로. 그러면 자립형 사립고하고 자율형 사립고가 어떻게 틀리냐? 아까 말했듯이 자립형은 지네가 다 돈 걷어서 등록금만 가지고 운영할 테니까 국가에서 지원하지 말고 대신 학생 선발권을 자기네들한테 달라, 이런 거야. 그래서 민사고는 철저히 지네들이 알아서 애들 뽑잖아. 자율형 사립고는 뭐냐 하면 사립고야. 그런데 뭐가 자율이냐? 학기의 그 수업을 지들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부 방침대로 수업하지 않고 지네들 멋대로 1년치를 6개월에 막 집중 이수해버리고 집중적으로 수업을 끝내버리고 3학년 때는 오로지 입시 공부만 하는 그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그게 자율형이에요. 자율형 사립고가 그거야. 교과 과정을 지들이 자유롭게 바꾼다는 거야. 자율적으로 교과 시수를 배정한다는 건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예.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자율형 사립고에서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애들의 체육, 미술, 음악 수업이 사라진 거야. 집중적으로 수학, 영어만 가르치는 거야, 애들을. 이 자율형 고등학교에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수학, 영어만 가르치는 거야. 영수 중심. 그래서
그 체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 수업이나 미술 수업이 왜 필요하냐 하면 사실은 그게 정서의 문제잖아. 이 음악이나 미술을 아이들이 계속 듣고 보고 하면서 그 느낌을 말해보면서 감성을 애들이 살려야 되는 청소년기인데 그때 이 미술하고 음악하고 체육 수업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선 뭐 나중에 형식적으로 뭐 떼었다 그 뭐 대충 해버리고 실제로 그 체육 수업이 배정이 돼도 3학년 때는 저기만 하는 거야. 자습하는 거야. 대체로 자습. 그게 무슨 학교냐고. 그렇게 애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애들이 군대 가서 군대 기본훈련을 못 버티는 거야. 이게요. 지금의 군대 간 애들이 정말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사고 때문이야. 자사고 제도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에게 운동해야 될 때 운동 못하게 하고 골고루 필요한 인성을 주지 않고 디립다 영수만 외우게 하고 그 입시형 인간으로 만들어냈잖아. 걔네들이 군대를 딱 가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걸 못 해본 거야. 군대 생활에 가서 애들이 힘든 이유가 첫째는 체력 문제야. 군대 기본훈련 연병장을 왜 완전 군장하고 도는 거 우리 저기 동기들이 군대 가고 우리 선배들 군대 갈 때는 40-50바퀴씩 돌았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지. 물론 뻥도 약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40-50바퀴가 기본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완전 군장하고 애들 3바퀴만 돌려도 몇 명이 쓰러진대. 완전 군장을 하고 3바퀴만 돌리면 몇 명이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뼈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어쩜 뼈가 부러진대. 군대에서 군대에서 진짜 40-50바퀴 뛰었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40-50바퀴를 뛰어서 완전 군장 26km를 지고 40-50바퀴를 진짜 뛰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지금은 완전 군장을 하면 완전 군장을 하고 7바퀴 이상을 안 돈다든가 7바퀴 이상을 안 돈다든가 10바퀴 이상을 안 돈다든가 할 때 그렇대요. 그런데 그 10바퀴도 다 돈 애들이 없대. 애들이 체력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애들이 체력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군사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는 우리의 잘못된 교육제도도 있어요. 애들이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그게 제일 어려움이고 두 번째로 어려움이 뭐냐? 인간관계. 애들이 이제 그 내무반에서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밤에 애들이 늘 혼자 자 버릇했기 때문에 침대에서 혼자 자 버릇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그것도 이게 군인들 눕는 공간이 좁아. 요즘에 이제 침대형 내무반이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옛날 구식 내무반에서 자라는 애들 그런 애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냐면 바로 옆에 상사가 자고 있는 거야. 저기 코 골고 침 냄새 방구 끼고 이러면서 옆에서 같이 자는 게 그게 애들을 너무 힘들게 한대.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인간관계야. 낮 동안에 친구들이랑 이제 가령 사람을 놀 줄 알아야 되는데 뭐 가령 우리 시대에는 모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놀았단 말이야. 가령 이제 뭐 멀리뛰기 그냥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도 그래. 우리 대학교 때 동기들 만나면 농사 짓는 친구네 집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되게 우아하게 뭐 어떻게 지냈어? 뭐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면 너무 사소한 걸로 막 목숨을 거는 거야. 멀리 뛰기, 멀리 침 뱉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서 막 미친 듯이 그걸 하는 거야. 그 경쟁심에. 그걸 보면 참 우리는 저러고 싶을까 싶어. 처음엔 애들이랑 놀아주면서 시작해. 나중에 애들 다 빠지고 아빠들끼리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시절에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거든. 우리는 막 달리기 하고 멀리 뛰기 하고 이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공동체 놀이를 뭐든지 노는 거야. 하다못해 뭐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사방치기를 하고 그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그림 그려갖고 놀고 여러 명이 같이 노는 걸 우리는 알면서 자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군대 간 애들은 소위 지금 20대 초반 애들은 그런 같이 모여서 노는 게 안 돼 있는 거야.
물론 놀아본 애들은 어떻게 놀았냐? 부모들이 이렇게 판 짜서 무슨 이제 체육 수업 이런 걸로 놀아본 애들. 그런 애들은 자기네들이 창의적으로 환경에 맞춰서 야 저거 재밌겠다 이렇게 놀아보지 못한 거야. 그런 애들이 군대 가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지. 사람을 사귀질 못하고 그 친구들하고 관계를 못 푸는 거야. 근데 사실 군대는 어느 군대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동체야. 서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여야 돼. 그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품 같단 말이야. 그 부품들이 서로서로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고장나면 그걸 배려해서 채워주면서 하나의 완전한 일을 하는 게 그게 군대야. 그러려면 애들이 호흡이 맞아야 돼. 인간관계를 잘 풀고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야. 군대 생활을. 그런데다가 소위 중고등학교 고교 등급제가 되고 무한 경쟁을 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들을 이렇게 학교 폭력하는 애들,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우리는 대부분 일진이 그런 걸로 알잖아. 일진회라는 조직이 애들을 건드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어느 학교나 일진 애들이 학교 폭력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하느냐? 왜 최고 탑 전교 1, 2등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야. 전교 1, 2등은 그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다른 애들 괴롭힐 시간이 없고 또 일진 애들은 나가서 노느라고 학교에 올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들 안 괴롭히고 그러면 누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냐? 성적은 중상.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상위권 사이. 그러니까 최고는 아닌데 최고는 아니면서도 포기하기에는 웬만큼 하는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이고 학교 생활 되게 모범적으로 하는 애들.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아이들 중에서 누가 가해자가 되느냐?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 1등은 하고 싶은데 자기가 1등은 안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자기보다 약자한테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느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 거야. 누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이 애가 피해자가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가해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보복을 당할까봐 끝까지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들이 못돼 쳐먹어가지고 학교 일진 애들을 부른 거야. 일진 애들을 불러서 누가 가해자인지 찾아내라 이런 거야. 그 이제 일진 애들은 사실 애들 때릴 필요도 없이 묻기만 하는 거야. 야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물어봐가지고 결국 범인을 잡았더니 너무나 학교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선생님들이 볼 때도 모범적이고 한 번도 벗어난 일을 한 적이 없는 애가 선생님만 사라지면 반에서 약한 아이, 약간 뭐 정신지체가 있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이 뭐 조손 가정이거나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신경 못 쓴 애들을 주 대상으로 부모가 바빠서 학교에 안 오는 애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약간 좀 소심하고 모자란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것도 몸으로 건드리면 때리면 티가 나니까 겉으로 티가 안 나게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야. 심리적인 고문을 하면서 아이들을 괴롭힌 거야. 그게 이제 밝혀진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해 학생들, 일반적으로 이 가해 학생들은 왜 그런 거냐? 결국은 이 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찍어 누르는 이 경쟁심, 그 경쟁심으로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되는데 1등을 못하고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올 때 거기서 오는 좌절감, 그 좌절감을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걸리지 않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 거야. 일탈행위를 안 해. 대신 가장 만만한 친구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 학교폭력 문제가 지금은 가해자를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학교 일진 애들은 학교에서 가해를 많이 안 하는 거야. 그럼 일진 애들이 가끔 등장하는 건 어느 때냐? 가령 그 일진이 아닌데 막 친구들을 때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 가령 이제 이 학교에 일진이 한 서너 명이 있다. 근데 어떤 놈이 그 서너 명 멤버가 아닌데 돌아다니면서 감히 주먹을 쏜다. 자기네 구역에서 주먹을 썼다. 그러면 이제 일진 애들가 가갖고 너 왜 주먹 쓰냐? 이래갖고 혼내준다는 거야.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일진 애들이 안 건드린대. 왜냐? 소위 그 일진이란 애들이 없는 집 자식들이야. 돈 없고 백 없는 애들이라 선배들이 그렇게 교육한대. 야,
애들 괜히 학교에서 건드리지 마라. 애들 학교에서 건드리면 그거 있는 집 애들이 저기 다 너희들한테 탓이 돌아온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학교 애들 안 건드리는 거야. 일진 애들이 일부러 학교 애들 안 건드리고 다른 학교 일진하고 붙어서 싸우지, 학교 애들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면 바로 선생들이 얘네들만 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몸조심을 한다는 거야. 그 돈 많은 일진은 별로 없고요. 예. 그 소위 진짜 일진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주로 많아. 이게 싸워서 거기까지 올라간 애들, 맨몸으로. 그런데 부잣집 일진은 누구냐? 실제로 주먹을 지가 쓰는 게 아니지. 주먹을 데리고 다니는 거지. 주먹 잘 쓰는 친구 데리고, 뭐 권투하는 친구나 축구부 친구 데리고 다니면서 지는 돈으로 걔네들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이러면서 그 애들을 시켜갖고 일진짓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사실 그렇더라. 물론 이제 하나고 사건은 별개의 문제야. 이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야. 근데 일반적인 학교에서 나타나는 학교 폭력의 문제는 결국 누가 병들었기 때문이냐? 이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이야. 이 사회가 병들어서 그 무조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게 정당화되는 시스템. 이 사회는 강자에게 무조건 아부하는 시스템. 전교 1등은 싸가지가 없어도 선생님들이 어머 그러니? 전교 1등이 선생한테 인사를 안 하고 싸가지 없이 굴어도 어머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런 걸 애들이 보고 자라면 인사하고 싶겠냐고. 결국 이 사회 구조가 무조건 1등, 무조건 강자에게만 아부하고 그들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굴리다 보니까 강자가 될 수 없는 애들이 그 스트레스를 자기보다 약자를 괴롭히면서 푸는 그런 사회적 부작용이 나더라. 그 얘기를 하나 한 거고요. 그러면 이 하나고 문제는 얘가 누구 믿고 이랬겠어? 하나고의 이 시발놈은 누굴 믿고 이랬겠냐고. 하나고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다가 슬그머니 전학 갔다는 그놈은 누구 믿고 이랬겠어? 지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그런 거야. 지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그런 짓거리를 해도 자기를 안 건들 거란 거 안 거죠. 이게 뭐냐?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 조현아 땅콩 사건 기억나죠? 땅콩 사건. 야, 사회적인 문제를 비판하면 공산주의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학과는 우리나라의 사회학과는 공산주의 학과구나? 아니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비판을 하면 그게 왜 공산주의 논리야? 우리나라 이거 연대 사회학과, 거기 공산주의 학과구나? 아니 뭔 거지 같은, 이거 사회문화에서 일탈행위 이런 거 하면서 다 다루는 주제들이야. 자, 그 조연아의 땅콩 갑질이 있었잖아요. 응? 조 누구의? 그 대한항공 딸내미의 땅콩 갑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무슨 재벌 문제 터졌잖아. 재벌 자식이 엊그저껜데 뭐였더라? 재벌 자식들이 사고를 쳤어. 그 뭐였지? 그 땅콩 말고 왜 요 며칠 전에 난 사고인데 우리나라 대기업 자식들, 어떤 대기업 자식이 그게 롯데였나? 그치, 롯데였지. 롯데야 아니면 삼성이야. 하여간 무슨 대기업의 자식이 그 불법 주차를 한 거야.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하니까 주차장 관리인 아저씨가 딱지를 붙이고 스티커를 붙인 거야. 불법 주차했다고. 그랬더니 이 썩을 놈이 그 주차 관리인 대기실에 가서 노트북을 집어던진 거야. 그 화를 참지 못해갖고 주차 관리실에서 작업하는 노트북을 집어던지면서 파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김승현, 그 한화 김승현이 그 무슨 자기 아들이 유흥주점에서 지 아들이 깝죽대다가 맞았어. 깝죽대다 맞았더니 이 김승현이가 조폭들을 불러가지고 유흥업소를 쳐들어가서 그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애들을 전부 다 두들겨 패고 산채로 매장하고 파묻어 놓고 막 협박하고 그런 거 아니야.
맷값 얘기 아니야. 맷값은 다른 얘기고요. 지네 자식을 이 깝치다가 맞은 거야. 행패 부리다 맞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유흥업소 직원들을 전부 다 막 두들겨 패고 막 폭력을 가해가지고 그걸로 실형 선고 받았어. 실형 선고 받았어. 그런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 폭력 사태도 결국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야. 권력 계급과 서민 계급이 계급으로 나뉘어지고 권력 계급이 계급이라는 게 뭐야? 계급이라는 게 군대 계급하고 달라. 이게 계급 사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급이 재생산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부잣집 자식은 계속 부잣집이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서 주식 몇 프로를 받잖아. 그래서 부잣집 자식은 계속 부자로 살아.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 가난하고 못 배워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부자들하고 어울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물만 빨아먹고 버려. 대표적인 게 성완종.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그거 아니야. 서울대 안 나왔다고. 서울대 안 나오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얘한테 용돈 받고 얘 돈으로 잔치하고 그랬던 놈들이 이 사람이 위기에 누군가 희생양이 한 명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완종 회사를 희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경남 기업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유서 쓰고 자살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평생 돈 벌어서 지네 똥 닦아줬는데 지네 파티할 때 돈 대주고 별의별 더러운 짓 자기가 다 대신해줬는데 이제 와서 버리는구나 싶으니까 얘가 성완종이가 8명한테 내가 돈 줬다. 돈 준 돈 명단이다. 적어놓고선 자살해버린 거 아니야. 이게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신분제 사회란 얘기 들어봤죠?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야. 고등학교 사회문화 시간에 나오던가? 신분제 사회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신분이, 그니까 지위란 얘기로, 사회적 지위. 또 가르친 지 한 몇 년 되니까 다 까먹었다. 사회적 지위란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 사회적 지위라는 게 귀속 지위, 태어날 때부터 갖는 지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지위,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얻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성과 지위. 그지? 성과 지위라고 얘기하죠? 이게 유물사관이야. 이거 교과서라니까. 교과서야, 교과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라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온다니까. 이게 좌빨의 논리가 아니라 네가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자석을 해. 무슨 사회라는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면 공정사회를 만들자. 그것도 사회주의냐? 나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귀속지위가 있고 성과지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귀속지위라는 건 뭐냐 하면 성취지위. 미안해요. 성취지위. 그래서 이 귀속지위는 태어나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받는 거야. 아버지, 딸, 엄마, 아니야. 딸, 아들, 장남, 이런 거. 이거는 귀속지위야. 왜냐면 딸이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아들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내 선택이 아니야. 장남, 자녀, 이것도 내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이잖아.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성취지위야. 왜? 자기가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낳아놓고 튄 놈들도 있잖아. 튄 연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나 엄마는 성취지위야.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장남, 차녀, 아들, 딸 이런 건 귀속지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취지위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거야. 회사원, 군인, 물론 우리나라의 군인은 의무병이지만 뭐 회사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또는 뭐 스포츠 선수라든가 뭐 목사, 뭐 승려 전부 다 성취지위야. 자기가 선택해서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성취지위예요. 우리가 신분제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성취지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자신의 노력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 그거는 신분제 사회인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고려가 망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신라가 망한 이유가 뭐였냐면 신라에서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육두품이 있었어. 근데 성골은 누구냐? 엄마 아빠가 다 왕족이야. 진골은 누구냐? 엄마 아빠 한쪽이 왕족이야. 그런데 이 성골은 엄마 아빠가 둘 다 왕족이란 얘기는 계속 근친상간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골 중에 자꾸만 기형이 나오고 일찍 죽고 그 유전적으로 나쁜 병이 나타나서 빨리빨리 죽었어. 그래서 성골이 빨리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골이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춘추부터가 진골 출신의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골들이 왕이 되면서 옛날에는 성골만 왕이 됐어. 그거는 누구도 감히 바꿀 수 없는 규칙이었어. 그런데 진골이 왕이 된 거야. 그걸 본 순간부터 누구의 마음에? 육두품의 마음에 유혹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육두품이 누구는 왕이 되면 나는 왕이 아니니 대신 재산을 얻겠다. 그래서 이 진골들이 많은 재산을 다 지네들이 착취하게 돼. 그리고 모든 관직도 지네들이 다 하고 그러면서 자리는 지가 다 차지하고 세금이니 혜택은 다 받으면서 일은 누구 시켜? 육두품을 시켜. 그래갖고 이 진골들이 지배하는 이 신라사회에 육두품이 저 새끼는 언제부터 저렇게 왕이 됐을까? 저 새끼는 언제부터 저렇게 다 헤쳐먹을까? 시험이 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중에 육두품이 들고 일어나서 신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엔 육두품이 관직에 나아가지를 못해. 좋은 자리에는 못 나가. 왜냐면 육두품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육두품 집안에서 진골이 점점 늘어나서 진골들이 모든 걸 다 지네들끼리만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두품들이 열받아서 그 선종 세력이랑 힘을 합쳐갖고 고려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려를 세웠는데 그래서 처음에 고려는 과거 제도를 도입하고 문벌 귀족, 이 귀족은 과거를 통해서 시험을 봐서 관료가 되면 귀족이 되는 거야. 귀족이 성취지위였어.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 귀족이 신분제가 돼버린 거야. 귀속지위가 돼버려. 그래서 귀족의 자식은 귀족이 되고 서민의 자식은 서민이 되고 평민의 자식은 절대 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자 특히 누구예요? 고려의 이제 지배 세력은 문벌 귀족, 그 다음에 무신정권,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야. 권문세족이 누구냐면 문벌 귀족의 가문 출신, 무신들의 후손, 이런 애들이 원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고 모든 사회적인 이익을 지네들끼리 나눠먹는 거야. 권문세족이. 소수가 재물을 독점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다, 그러니까 물질을 다 독점하고, 그리고 왕이 권력을 독점하게,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는 거야. 권문세족의 이 못돼 처먹은 것 때문에 분노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후삼국 시대가 만들어지고, 아니야. 후삼국이 아니라, 그래서 권문세족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신진사대부. 신라를 망하게 한 건 육두품이야. 고려를 세운 게 육두품이라고. 그러면 고려를 망하게 한 건 누구냐? 신진사대부야. 그럼 신진사대부가 누구냐? 이 소위 권문세족들이 모든 권력과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일은 다 이 신진사대부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까 지방의 향리 출신들이 유교 경전을 달달 외워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었어. 그들이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만든 게 조선이야. 그러면 이제 이 조선이 그래서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고려보다 더 과거 제도를 강화했어요. 그 고려 때는 돌아버리네. 여보세요. 네? 예, 죄송해요. 방금 전에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아서. 네네. 그래서요. 이 전화는 뭐냐면
그 나한테 악플 달았던 애들이 군대를 갔어.